좋아요, 구독! 네, 오늘의 일면 테이바레스 강승희 대표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벽 FOMC 회의 결과 기준금리 동결시켰습니다. 다만 9월에는 인하할 가능성을 높게 시사하면서 시장이 크게 환호했는데요. 오늘 흐름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FOMC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예측했던 대로 딱 코멘트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질문들은 아주 잘 스무스하게 피해간 그런 FOMC였던 것 같고요. 그래도 어쨌든 9월 달에는 금리 인하하는 부분에 대해서 굳건하게 이제 어느 정도는 시장은 확신을 가질 수 있게끔 코멘트를 해줬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약간은 이제 정치적인 이슈들, 그러니까 선거 관련돼서 약간 불안한 면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할 때 되면 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약간의 확신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 부분과 그다음에 물가 안정 부분 두 가지를 다 보겠다는 거를 확실하게 이제 코멘트에 넣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한 중립적인 수준으로 얘기가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확실한 가이드라인은 제공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간밤 파월 의장의 발언과 더불어서 AMD의 실적 등에 힘입어 기술주가 큰 폭의 상승 흐름을 연출해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7%나 넘게 상승했고요. 엔비디아가 10%, 12% 넘는 급등세를 알렸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좀 이르다라는 평가 역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AI 버블론까지 대두되면서 기술주 급락 흐름이 심상치 않은 것도 한몫하고 있는데요. 8월 말에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우려감까지 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우려감을 지우지 못한 채 갑작스럽다 싶은 만큼 불어온 급락 흐름, 이 배경부터 먼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IT 주식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엔비디아 AI 주식 같은 경우는 급등을 했잖아요. 이제 급등을 한 와중에 갑자기 급락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 CPI 발표가 그냥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면서 물가가 너무 이제 마이너스 0.1이라는 숫자를 보고 나서부터 미국 금리가 급락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나스닥이 조금 이상하게 움직이고, 대신에 이제 순환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러셀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기술주가 이렇게 급락을 했던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는 부분들 때문에 기술주가 폭락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원래 금리가 하락하면 기술주가 올라갔었잖아요. 금리가 내려가면. 그랬는데 오히려 기술주는 내려가고 오히려 러셀은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미중 무역 전쟁 발생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중국에 수출을 못하게 한다고 하니까 실적이 나빠질 거 아니야? 이러면서 또 이제 내리는 쪽에 뉴스가 나왔고, 그 다음에 구글에서 결국 AI 투자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이제 AI 주식들이 빠졌죠. 그랬는데 이제 어저께 이 급등을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 실적 가운데 AMD도 물론 있었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질적으로는 실적을 되게 좋게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나쁘게 판단이 됐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이너스 3% 이렇게 떨어졌었는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컨퍼런스를 하잖아요. 또 이제 가이던스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구글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계속 투자를 할 거다. 그리고 우리는 엔비디아 칩을 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그것들도 실질적으로는 수익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확신을 줬습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에 대해서 애매하게 좀 더 기다려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에 반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훨씬 더 좋게 얘기를 해줬고, 그에 반해서 그런 상황 하에서 실제로 모건스탠이나 다른 외국계 이제 IB들에서 실질적으로 이제는 주가가 빠져서 엔비디아도 살만하다. 이런 레포트를 또 써줬어요. 그래서 그 날짜가 다 맞아지면서 실제로 반등을 이루었고, 그런 상황 하에서 이제 FOMC가 딱 나와서 금리는 인하해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당연히 반등할 수 있었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무조건 또 이번 반등을 계기로 다시 계속 해서 고점을 다시 넘길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승 흐름에 더해서 계속해서 그 랠리가 이어져 나갈 것이냐라는 데에서는 아직까지는 의구심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M7 기업들 상승 흐름을 보여준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만이 소폭 빠진 데에도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많아 보이고요. 엔저 엔고 흐름들, 미국 기술주와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기사도 좀 본 적이 있었는데, 일단 BOJ가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4개월 만에 추가 금리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0.01%였던 정책 금리를 0.25%까지 끌어올리기로 결정한 건데요. 슈퍼 엔저 종용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기존에 한번 차트를 봐보시면은
슈퍼 엔저 같은 경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엔캐리 트레이딩이라는 단어가 계속 제일 많이 나오고,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딩을 보통 이제 얘기를 하실 때 그냥 엔화를 빌려가지고 다른 통화를 뭐 사서 다른 걸 투자를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캐리라는 단어는 이자라는 단어랑 매칭이 돼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고금리 통화로 운용을 하는 거죠. 0에 빌려서 뭐 한 5%짜리 통화에다가 운용을 하면 그냥 5%가 남는 거잖아요. 그런데 환율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환율 변동폭만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변동성이 좀 적다면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익이 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간 요즘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옌 펀디드 트레이드, 그래서 엔화를 빌려가지고 아무거나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헤지 펀드들이 많이 추구를 했고요. 그리고 헤지 펀드들은 일반적으로는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레버리지 투자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헤지 펀드들이 하는 전략 중에 롱숏 에쿼티라는 전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돈을 빌려서 투자하니까 주가 오르면 이익 나고 주가 내리면 손실 나, 이런 걸 하기엔 좀 무섭잖아요. 돈 갚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절대 수익형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절대 수익형 투자를 하다 보니까 시장 중립성일 수밖에 없어요. 뭘 샀으면 뭘 팔아서 상대적으로 얘가 더 비싸다, 얘가 싸다, 이렇게 해서 하나는 사고 하나는 팔아요. 근데 그게 엔캐리 트레이딩한 자금들이 좀 들어가 있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기술주가 워낙 좋았으니까 한 2023년도 초반 GPT 나오면서부터 AI 주식들 사고, 거기다 금리 같은 경우도 올라가는 중이었으니까 중소형주 팔고, 이게 이제 러셀 팔고 그다음에 나스닥 사고, 이런 포지션들이 모집이 됐을 거고, 그 포지션들이 계속 쌓이면서 거의 한 30% 정도의 수익이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팔고 하나는 샀는데 30%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포커스해서 보면은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포지션이 청산될 수 있다. 거기다가 지금 엔화가 금리까지 또 올리기 시작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제 채권을 매수해주는 양도 확실하게 줄이겠다. 그래서 정책이 바뀌는 쪽으로 가니까 엔화가 강세로 가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빌려서 샀는데 비싸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청산을 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번 같이 약간 시장이 고점 논란이 있을 때 어나인딩하는, 그러니까 어나인딩이라는 얘기가 이제 청산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돈을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갚느라고 포지션을 다 없애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러셀이 좀 강세가 되고 나스닥이 약세가 됐었던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어저께 전까지의 생각이고, 그런 와중에서 지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결국은 기술주, 마이크로소프트를 위시한 기술주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다 올라가는 양상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러셀 같은 경우도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이제는 나스닥보다 못 올라가는 양상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얘기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과 9월로 예상되는 미국의 금리 인하, 엔화의 캐리 트레이딩 매력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분석 역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월가에서 인기 있는 전략이었던 엔캐리 트레이딩을 청산하려는 움직임 역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기본적인 설명이었고,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기존에 이 올해 들어서 4월 달 정도서부터 이제 빨간색 차트가 옌 달러 차트예요. 달러 옌 차트고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는 여기서 더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150엔도 깨진 상태가 됐고요. 그리고 실제로 녹색과 그다음에 파란색이 하나는 러셀이고 하나는 나스닥이거든요. 상승하는 게 러셀, 그러니까 나스닥이고요. 파란색이 나스닥이고요. 그다음에 이 녹색이 러셀이에요. 근데 올해 들어서 4월 달부터로만 딱 보셔도 러셀은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 한 번만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갔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AI 주식을 사고 러셀을 매도했다면 이 노란색만큼의 수익이 계속 나요. 그리고 그게 반대로 돌아간 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제 CPI 발표됐을 때가 내려오면서 쭉 나스닥은 내려가고 러셀은 올라가서 그 차이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빨간색이랑 이거랑 두 개가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네. 빨간색은 올라갈 때 같이 스프레드도 올라가고, 얘가 갑자기 빠졌더니 얘네들도 같이 내려가고, 이게 뭐냐면 이제 얘나 청산이 됐다면, 그런 포지션이 만약에 청산이 됐다고 치면 있는 포지션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없애야 되니까 러셀을 매도해놨던 걸 사야 되는데, 다시 사야 되는데, 보통 러셀 같은 경우는 IT 주식보다 거래량이 훨씬 적어요. 왜냐하면 러셀을 다 합친 게 애플 하나 정도 되거든요. 시가총액이.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를 아무리 합쳐도 안 되니까 거래량이 적으니까 실질적으로 누군가가 갑자기 매수를 하게 되면 이제 시장 임팩트가 있겠죠. 임팩트라는 게 이제 누가 막 사서 올리면 갑자기 급등을 해버리는 상황, 급등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그 순환매란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기술주를 뭐 팔고 중소형주를 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중소형주 투자 매니저라면 큰 기관이라면 살 때 싸게 사고 싶잖아요. 자기가 사면서 막 위로 막 올리면서 비싸게 사고 싶진 않잖아요. 근데 숏 커버링, 그러니까 매도했던 거를 정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막 사서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포지션을 정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 급등했던 거는 그런 포지션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도 청산이 계속 일어난다면 기본적으로는 그 러셀의 강세 부분이 유지가 될 가능성도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매도세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AI 주식 같은 경우가 포커스가 더 되기 시작을 하면 다시 반대쪽의 현상들도 나타날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기술주 직전의 급락으로 뉴욕 증시도 혼조 흐름을 보였던 가운데 오늘장 같은 경우는 삼재지수 일제의 강세 흐름을 연출해냈습니다. 러셀 2000에 대한 관심도 역시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러셀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금리 인하 시점에서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조그맣게 말씀드린 거랑 또 연결이 되는 질문이신데요. 그러니까 이제 러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엔화가 계속적으로 강세가 돼주면서 저런 yen-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일어나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진행이 더 돼야만 러셀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완전하게 미국이 경기가 너무 좋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침체라는 단어보다 둔화가 되긴 둔화가 될 건데 침체는 아니야. 그래서 골디락스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실업률이 좀 더 올라가고 미국 경기가 더 둔화되는 양상을 보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침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고 침체가 됐을 때는 제일 약한 고리가 결국은 돈을 제일 많이 빌리고 돈을 잘 못 버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중소형주들은 임팩트, 그러니까 파격을 더 받을 수밖에 없고 실적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더 많이 내려갈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옌캐리 트레이딩 청산되면서 수급상에서 일어나서 러셀이 강세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부분을 더 막 공격적으로 중소형주로 갈아타야겠다. AI 주식을 막 팔고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균형적으로 AI 주식을 가져가시는 게 둘 중에 고르라면 장기 투자라면 그래서 러셀 같은 경우는 이런 수급 상황이 깨지고 나면 결국은 이제 이전에 옆으로 쭉 갔던 그런 시기 같은 시기가 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아직도 AI 주 쪽으로 포커싱해서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러셀 같은 경우는 이번 수급을 이용해서 한두 달 뭐 리바운드 N 강세가 될 동안에 리바운드 되는 동안에 순환매를 이용해서 내가 수익을 좀 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잠깐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트레이딩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7월 FOMC 결과 발표가 됐습니다. 해당 내용을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8월 글로벌 증시 영향 역시도 함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대표님께서는 금리 인하 올해 2차례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한 차례가 끝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저는 그냥 두 차례라고 두 차례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이제 3번이 남아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이번에 동결을 했고 그다음에 11월에 할 경우에는 이제 9월이 남아 있고 11월이 있고 12월이 있는데 9월 달 같은 경우는 일단은 8월 달에 있는 잭슨홀 미팅에서 뭔가 통화 정책들 돈을 이렇게 뿌리는 거에 대한 어떤 이제 당위성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론적으로 컨퍼런스에서 얘기를 할 것 같고 그 상황 하에서 포지티브하게 얘기가 되면 9월 달에 어느 정도 지금 이번에 오늘 얘기한 것처럼 시작을 할 것 같고 이날을 그래서 한 번 하고 11월 달 같은 경우는 선거랑 그다음에 FOMC 미팅이랑 하루 차이예요. 그래서 선거 결과가 나오지가 않은 상태 내에서 FOMC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상태인데 진짜로 뭐 경기가 너무 나빠지거나 실업률이 급등하지 않으면 그런 이제 개표하고 있는데 이날을 발표를 할 것 같지는 네.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는 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적들이 나오게 될 거고 그럼 실적들 나오고 그런 이제 실업률 같은 것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12월 달에가 3번 정도를 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엔화 같은 경우 더 지금 포커스가 되고 있는데 결국 25bp가 됐어요. 15bp가 상승을 했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 이제 FOMC와 BOJ 두 가지가 다 있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임팩트가 다 있었다. 근데 오히려 지금 엔화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금리를 갖다가 올리고 그다음에 국채 매입을 축소하는 상태를 얘기한 게 훨씬 더 임팩트가 있어서 지금 이제 150엔대 밑으로 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45엔 정도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145엔까지는 뭐 저는 안 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보여드리는 일본의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인플레이션은 조금씩 낮아지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24년도에 BOJ가 이제 페드처럼 FOMC처럼 미팅에서 얘기를 해줬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에는 물가 전망이 얼마쯤 될 것 같아. 그런 걸 해줬는데 24년도에는 2.5, 25년도에 2.1, 26년도에 1.9 이러면서 약간씩 이제 인플레이션은 낮아지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BOJ도.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는 높아요. 과거에 보시면 마이너스였던 적이 있고 그다음에 그게 상승을 해서 2.6까지 올라온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거의 8% 갔던 게 3.3까지 내려오면서 이제 금리 인하한다. 인플레이션 낮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양쪽 고용 쪽도 우리가 이제 보겠다. 인플레이션 보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비교해서 계속 환율들이 결정이 되고 옌캐리 트레이딩 청산도 일어나고 그 옌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의해서 중소형주까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굉장히 밀접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옌캐리 트레이드가 145엔이나 148엔 이렇게 계속 엔화가 강세가 계속될 수는 없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성장률이에요.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2.9, 그러니까 그렇게 큰 나라의 GDP가 큰 나라가 2.9%의 성장을 계속 하는데 반해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일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경기가 나빠질 수 있는 상태가 있다라고 보셔서 일본이 계속 좋아지는 쪽이라고 보지 않으면 강세가 계속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좋아요, 구독!